워싱턴이 70년 혈맹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한국에게 최후 통첩이다. 당장 방위비 500% 분담하라. 미국의 국무부 분석관에게 한국은 그저 ATM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쥐어짜면 뭐든 내놓는 호구들이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합니다. 미국이 얕잡아 본 그 나라가 이미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누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반전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CIA 동아시아 지부장 로버트 체이스의 말에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단순해요. 안보 불안감만 자극하면 뭐든 내놓으니까. 새벽 3시에 긴급 소집된 극비 회의.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니까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국방부 전략기획관이 거들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방위비 10%씩 올려도 꿀꺽 삼키더라고. 완전 호구 아닙니까? 호구.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고마워할 줄 안다고. 근데 이제는 고마움을 돈으로 표현해야 할 때 아닙니까? 브래들리 말이 맞아요. 핸더슨 차관보가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잖아요. 이제 그 값을 제대로 받아야죠. 핸더슨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착취 전략 2025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엔 좀 더 대담하게 가겠습니다. 목표는 한국 GDP의 4%, 연간 700억 달러입니다. 와우, 제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국방 예산 적자도 메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체이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근데 국방은? 여전히 우리한테 기대고 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텍사스 애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한국은 편하게 돈 벌고 있잖아요. 미국 우산 밑에서 말이죠.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브래들리,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핸더슨이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군인 집안 출신이고 아시아 전문가고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극대화하여 협상력 확보. 가서 걔들 코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체이스가 말했습니다.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년 근무했잖아요. 걔들 심리는 제가 잘 압니다. 겁주면 바로 무너져요. 특히 이번 정부는 만만할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지지율도 바닥이고 경제도 어렵고 안보 카드만 꺼내면 국민들이 난리 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웃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우리 편이잖아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만 나와도 다들 벌벌 떨 겁니다. 아, 참고로 핸더슨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하하,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꼬리 흔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충성스럽고 딱 한국이네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할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해병대 중위였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그들에게 빚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밤, 덜레스 공항, 한국 길들이기 제대로 해주세요. 동료들이 배웅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없이는 24시간도 못 버틴다는 걸 증명한다. 둘째, 북한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셋째,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한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수슴 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우리가 없으면 이것도 다 무너질 텐데. 미국에서 오셨나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일 때문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한미 관계가 좀 그렇죠? 방위비 얘기도 나오고. 응, 글쎄요. 저는 떠보듯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부자 나라인데 좀 더 내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흘겨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땅도 공짜로 주고 건설비도 다 대주고 그런데도 더 내라고요?
저는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불만 있음. 잘 이용하면 정부 압박 가능. 호텔에 도착한 저는 즉시 워싱턴에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도착. 국민 정서 확인 중. 예상대로 방위비 인상에 민감. 내일 평택 기지 방문 예정. 답신이 즉시 왔습니다. 좋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똑똑히 보여줘라. 미국이 떠나면 끝이라는 걸 각인시켜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잠시 빛나는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너희가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협상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호구라고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이미 날개를 펴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죠. 당연히 미국이 한국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지 정문에서 저를 맞은 건 주한미군 시설관리 담당관 마이크 톰슨 중령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환영합니다. 국무부에서 특별실사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해서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지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톰슨 중령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응. 그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뇨?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리는 지프를 타고 기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탄이 나왔습니다. 최신식 시설, 거대한 활주로, 첨단 장비들. 역시 미국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한국이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톰슨 중령이 차를 세웠습니다. 앤더슨 씨, 이 건물 보이십니까? 네. 본부 건물이군요. 이거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국이 지었습니다. 중령이 말을 잘랐습니다.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댔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92%요?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활주로도, 저 경납고도, 심지어 우리가 먹는 식당 건물도 다 한국 돈으로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기지 건설비까지 그들이 댔다고요? 톰슨 중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앤더슨 씨, 실은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 우리가 그들 땅에 공짜로 머물고 있는 거더군요. 하지만 우리 병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령이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곳은 중국 견제의 최전선입니다. 일본 방어의 전초기지고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철수하면 동아시아 전체 전략이 무너집니다. 펜타곤에서는 다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워싱턴에서 들은 얘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한국군 장비 보신 적 있습니까? 구식 미국 장비 쓰지 않나요? 중령이 웃었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좋은 장비도 많아요. 특히 K9 자주포나 K2 전차는 우리도 부러워할 정도죠. 우리는 한국군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이 완벽한 동작으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렇게 잘 훈련되어 있나요? 한국군은 이제 세계 유비 군사력입니다. 옆에서 한국군 연락장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죠.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북한요? 연락장교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위협이죠. 하지만 우리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정찰 위성, 사이버전 능력 다 갖추고 있어요.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호구 국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은 기지 내 한국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음식값도 한국이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불고기를 먹으면서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톰슨 중령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 20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 일본, 이라크, 아프간 다 가봤죠. 그런데 한국만큼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은 없었어요. 환영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필요악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진짜 동맹으로 대해줍니다. 물론 최근엔 좀 달라지고 있지만, 달라지고 있다고요? 젊은 세대들은 다르더군요. 왜 우리가 그들 땅에 있어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특히 몇 년 전 미군 범죄 사건 이후로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후에는 기지 운영비 관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숫자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다 한국이 낸다고요? 네. 회계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미군 가족들 자녀, 교육비도 상당 부분 한국이 지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데 담당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중국 견제하고 러시아 감시하고 한국은 그걸 위한 최적의 위치죠. 저녁 무렵 저는 은퇴한 미군 고위 장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앤더슨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한국?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첫째, 우리는 동북아 전진기지를 잃습니다. 둘째,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겁니다. 셋째, 일본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넷째, 무기 수출 시장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무기 최대 구매국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북한 때문에 북한, 그가 웃었습니다. 한국 GDP가 북한의 50배입니다. 군 사력도 압도적이고요. 물론 핵이 변수지만 한국도 마음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 가능해요. 기술력은 이미 있으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편하니까요. 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약하다고 믿으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이제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자요? K방산 아십니까? 폴란드가 왜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샀는지 아세요? 더 싸고, 더 빨리 만들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워싱턴에 보고서를 써야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닙니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평택 기지 실사 완료. 한국의 기여도가 예상보다 높음. 추가 분석 필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은퇴 장교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손해보는 건 미국이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창밖으로 평택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미군 기지와 한국 도시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와대에서 만날 한국 관리들이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분명 호구라고 했는데 왜 저는 지금 이들이 무서워지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한국정보청사의 위험 있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정신 차려야 한다. 어제의 충격은 잊자.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필요한 나라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면면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관, 외교부 북미국장은 예상했지만 그 옆에 앉은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산수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과장, 그리고 낯선 민간인 2명. 환영합니다. 앤더슨 씨. 국방부 차관 정상훈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왜 이렇게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모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인데 왜 우주개발과장이?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 차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500% 인상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부유한 나라입니다. 방위비 분담을 늘리는 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정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정함. 좋은 단어네요.
그럼 우리도 공정하게 이야기해보죠. 그가 손짓하자 보좌관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복잡한 도표였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손익 분석표입니다. 산업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얻는 전략적, 경제적 이익이 상당합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무슨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까? 첫째, 동북아 전진기지 확보로 연간 2천억 달러의 군사비 절감.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둘째,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액 연간 150억 달러. 셋째, 주한미군 가족의 한국 내 소비 연간 50억 달러. 숫자들이 계속 나열됐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려 했지만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과학기술부 과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한국은 현재 독자적인 정찰위성 5기를 운용 중입니다.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만약 협력이 중단되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능력의 30%를 잃게 됩니다. 이를 대체하려면 최소 500억 달러가 필요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독자 개발했어요.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민간인 중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 김태준입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왜 폴란드가 미국 제품 대신 우리 걸 샀을까요? 성능? 가격?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을 허용했어요. 미국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다른 민간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LI 지넥스원 상무 박진석입니다. 중동에서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정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의존 관계죠.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북한의 위협이 북한 외교부 북미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북한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핵만 아니면요. 그리고 핵 문제도. 그가 말을 멈추고 정 차관을 봤습니다. 정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은 있고 재료도 있어요. 단지 하지 않는 것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NPT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면 정 차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맹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착취는 거부합니다. 착취라뇨? 저는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그럼 떠나세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정 차관이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불만이시면 떠나세요.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앤더슨 씨, 정 차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시 우리의 대응 계획입니다. 코드명, 자립.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1단계 한국형 삼축 체계 완전 가동, 2단계 아시아 국가들과 독자 안보, 동맹 구축, 3단계 필요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개발. 이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 차관이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김태준 전무가 보충했습니다. 이미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안보 체계도 가능해요. 박진석 상무도 거들었습니다. 유럽도 우리 무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토 표준에 맞춰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우리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정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위비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 대신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죠.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구걸한 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계속 정 차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만이시면 떠나세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급히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가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걔들 벌벌 떨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 보고 떠나라고 하네요.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핸더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오늘 본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라고?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고? 워싱턴 시각 새벽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에는 핸더슨 차관보, CIA의 체이스, 국방부 관계자들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말도 안 돼? 체이스가 소리쳤습니다. 걔들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바로 그때 화면에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습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실장 사라 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방금 긴급 보고서 작성하느라.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뭔데요?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첸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플랜 B를 실행 중이었어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한국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비밀 안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름은 아시아 자주 방위 네트워크. 국방부 관계자가 놀랐습니다. 우리를 배제한 안보 체계를? 네. 더 놀라운 건 일본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없는 아시아 안보 체계, 상상이나 했습니까? 핸더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속하세요. 둘째,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에서요. 작년 대비 300% 증가.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체이스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폴란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집트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술 이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충격적인데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회의실에 폭탄이 떨어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핸더슨이 물었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첸이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밀시설, 우라늄 농축 능력은 이미 확보했고 운반 수단도 준비됐어요. 현무 미사일이 핵탄두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됐더군요. 그럼 체이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6개월이면 핵무장 가능합니다. 그들 말이 맞았어요. 또 다른 참가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장 로버트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경고했잖아. 그가 화를 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이제 어쩔 거야? 진정하세요. 장군. 핸더슨이 말했습니다. 아직 협상 여지가... 협상? 밀러 장군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협상? 이미 판은 기울었어. 우리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뭘 잃는지 알아? 그가 직접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미국의 손실. 첫째, 동북아 전진기지 상실로 인한 전략적 공백. 이를 메우려면 일본과 괌에 추가로 10만 명을 배치해야 해. 비용? 연간 500억 달러. 둘째, 그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거야.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게임 오버야. 대만도 못 지킨다. 셋째, 정보 자산 손실. 한국의 휴민트, 시긴트 능력 무시 못해. NSA도 인정했어. 북한, 중국 정보의 40%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체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 밀러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앤더슨이 방금 뭐라고 했어? 떠나라고 했잖아. 그들은 이미 우리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 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론도 변했습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45%로 떨어졌어요. 20대는 30%도 안 됩니다. 이런 젠장. 핸더슨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하지?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체이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호구 취급하는 거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어요.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닥쳐. 체이스가 화를 냈습니다. 네가 무슨 한국 편이야? 하지만 밀러 장군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앤더슨 말이 맞아. 현실을 봐야지. 1950년대 한국이 아니야. 이제는 G10 국가고 기술 강국이야. 핸더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협상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밀러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트너로 대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잃든지 선택해야 해요. 첸이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중국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경제협력 확대, 안보 불가침 조약까지 제안했대요. 뭐라고? 이번엔 모두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아직 답을 안 했지만 만약 우리가 계속 압박하면 회의실의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이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구나. 한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핸더슨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 브리핑이 있어.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해.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너무 얕봤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앤더슨,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진짜로 한국을 잃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장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세기는 정말로 끝나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것.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왜 못 봤을까? 이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품.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스캔해둔 자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해병대 중위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장진호 전투에서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죠. 저는 항상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구한 영웅.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젊은 할아버지가 한국 민간인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1951년 봄 서울. 그들도 우리와 함께 싸웠다. 두 번째 파일.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2월 3일. 장진호. 중국군에 포위됐다. 추위가 총알보다 무섭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 우리는 외국인인데? 12월 8일.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한국인 통역병 김 상사가 나를 업고 10km를 걸었다. 내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 말했다. 우리는 형제라고. 함께 싸우는 형제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1951년 3월 15일. 서울 탈환. 폐허가 된 서울에 다시 들어왔다. 한국인들이 무너진 집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해줬다. 한 노인이 내 손을 잡고 영어로 말했다. 고맙지만 우리가 함께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할아버지가 한국전 40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한국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인들도 피 흘렸고 희생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고? 네 번째 파일. 1997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수신인은 한국에 있는 김 상사였습니다. 친애하는 김 형제에게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뤘다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강인한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진호에서 당신이 나를 구했듯이 언젠가 한국이 미국을 도울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이니까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으로만 봅니다.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 손자가 크면 정부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라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지 하인이 아니라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자. 그게 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메시지였던 겁니다. 마지막 파일. 2019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내 손자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네가 국무부에서 일한다니 자랑스럽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너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니? 우리가 보호해주는 약한 나라로 보니? 그렇다면 크게 착각하는 거다. 내가 한국전에서 배운 게 있다. 한국인들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맨손으로도 싸운다. 일제 35년을 견뎠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들이 조용한 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존중해서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혼자서도 길을 찾을 거다. 그게 한국인이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란다. 미국이 위대한 건 혼자 강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많아서야. 그 친구들을 잃지 마라. 특히 한국을. 그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울 거다. 장진호에서 그랬듯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풀어준 시혜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피와 땀으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려 하자. 그들은 할아버지의 예언대로 혼자서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의 그 오만한 시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 불빛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더슨이었습니다. 앤더슨, 백악관 브리핑 준비됐나? 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할 내용은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존중해야 할 동맹이고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그런 보고를 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힘은 함께 서는 거라고.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쓸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나라였다는 거요. 앤더슨, 자네 미쳤나? 백악관 상황실. 국가안보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핸더슨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미친 겁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하라고 했어. 네가 쓴 보고서는 이건 완전히 반대잖아.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설리번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곧 오십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현지 실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존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물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실체입니다. 저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10억 달러 중 한국 부담 92%, 연간 주둔 지원비 10억 달러, 토지 무상 제공 가치 500억 달러, 각종 간접 지원 연간 30억 달러. 그래서 번스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지키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건 펜타곤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이 얻는 전략적 이익을 계산한 것이죠.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공식 채널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뿐 아니라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중국 견제, 러시아 감시, 일본 방어 지원, 대만 해협 위기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설리번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보십시오. 저는 비용 분석을 띄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철수하고 같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일본에 5만, 괌에 3만, 호주에 2만 추가 배치, 연간 추가 비용 800억 달러.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자산 가치입니다. NSA 보고서에 따르면 잠깐 번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극비 자료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죠. 북한 관련 휴민트의 70%, 중국 군사 동향의 40%가 한국 정보기관에서 나옵니다. 이걸 잃으면?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불가능이지. 우리 독자 능력으론 불가능해.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계속하세요. 한국이 우리 요구를 거부했다면서요? 네, 각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안.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어. 핸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어쩌고?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삼축 체계입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미 작전 능력을 갖췄습니다. 핵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번스를 봤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A 분석입니다. 번스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 내 핵무장 가능합니다. 기술, 재료, 운반수단 모두 준비됐습니다. 정치적 결정만 남았죠.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궁지로 몰면 이거 협박 아닙니까? 설리번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요. 밀리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제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솔직히 놀랍습니다. 얼마나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일부 분야에선 우리보다 앞섭니다. 밀리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드론 기술,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포병 화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네요. 작년 국제방산 전시회 평가입니다. K9 자주포 1위, K2 전차 3위, 한국형 구축함 2위. 언제 이렇게 됐죠?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1950년대 이미지로만 봤으니까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앤더슨, 당신 제안은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새로운 한미동맹 이점형입니다. 설명하세요. 첫째, 방위비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의합니다. GDP 대비가 아닌 실제 소요 기준으로요. 둘째, 기술 협력을 확대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개발합시다. 셋째, 전략적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일방 통보가 아닌 진짜 협의를요. 그게 다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을 존중합시다. 그들은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싸운 전우이고 함께 갈 동맹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번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구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립화되면 우리의 아시아 전략은 붕괴됩니다. 오스틴도 거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일본도 동요할 겁니다. 그럼 중국의 시대가 오는 거죠. 대통령이 핸더슨을 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핸더슨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압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압박은 이미 실패했어요. 밀리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대등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군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앤더슨, 좋은 보고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필요한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설리번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세요. 파트너십 기반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리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보고였어. 앤더슨, 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장군님도 제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장진호의 영웅 아니던가? 한국인들과 끝까지 함께 싸운 진짜 군인이셨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때 번스 국장도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한국이 변했다는 걸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왜요? 자존심이지.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이제 우리와 대등하다니 인정하기 어렵잖아. 핸더슨은 끝까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상황실을 나오며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정상훈 차관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고요? 당신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차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함께 만들어가죠. 전화를 끊고 저는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동맹의 시작.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시작.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손자가 드디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나라라는 거요.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 폭스뉴스의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TV를 켜자 미국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70년간 지켜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 CNN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도전, 동맹의 위기라는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밀러 장군이었습니다. 앤더슨, 큰일 났어. 누가 회의 내용을 언론에 흘렸어? 그것도 왜곡해서. 무슨 내용으로요? 한국이 핵무장을 위협하며 미국을 협박했다고. 방위비 인상을 거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고 나가고 있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인데요. 알아. 하지만 이미 퍼지고 있어.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TV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외쳤습니다. 한국에 쓴 돈 다 돌려받아야 해요. 젊은 남성이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상호 존중의 관계를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이. 매년 증가해왔고 GDP 대비 비율도 나토 평균을 상회. 두 번째, 자료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 92%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한미연합훈련 비용 분담. 한국이 70% 이상 부담. 저는 감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대응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영국 BBC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한미동맹의 진실. BBC 기자가 평택기지 앞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이곳은 해외 최대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지는 한국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NHK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반격, 조용한 강국의 등장. 프랑스, 독일 언론들도 속속 한국의 입장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언론은 아예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허용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파트너인가요?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첸이었습니다. 앤더슨, 이거 봤어? 한국이 전 세계 언론에 동시다발로 자료를 뿌리고 있어. 17개 언어로 번역해서. 계획적이었군요. 그뿐이 아니야. SNS도 봐. 해시태그 샵 진짜동맹 샵 함께 서는 한미가 트렌딩 1위야. 전 세계에서. 저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여를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트윗이 있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손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한국인들도 함께 싸웠다고. 우리만 도운 게 아니라고. 이제야 그 의미를 안다. 미국 언론도 서서히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팩트체크 한국은 정말 무임승차국인가? 기사는 상세한 분석과 함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기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따랐습니다. 변화는 동맹 한국의 성장과 미국의 인식 격차. 그런데 진짜 반전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 현역 주한미군 병사의 어머니가 출연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에서 2년째 복무 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집에 초대하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그들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이 인터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참 리스펙트 코리아 해시태그가 미국에서도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폭스뉴스도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인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여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정상훈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더슨 씨, 우리의 대응이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 차관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했죠. 하지만 왜 지금까지 참으셨습니까? 동맹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TV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영어 자막과 함께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70년간 함께해온 혈맹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은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갈 미래를 기대합니다. 담화가 끝나자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목소리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들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이후 한미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 각하, 폴란드 국방장관이 긴급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저는 국가안보회의 참석차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추가 구매를 취소한다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하지만 한국의 제안이 더 매력적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까지. 가격은 절반, 납기는 3분의 1. 게다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허용합니다. 그래도 하이마스가 검증된 시스템 아닙니까? 대통령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천무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정확도는 하이마스와 동등하고 재장전 시간은 더 빠릅니다. 그리고 폴란드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미국은 그저 구매자로만 보시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각하.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를 검토 중이고 노르웨이는 이미 계약 직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통령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앤더슨. 저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 곡선입니다. 10년 전 수출액 10억 달러에서 작년 170억 달러, 올해는 250억 달러 예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로 무기를 실제 상황에서 운용해왔죠. 둘째, 빠른 개발과 생산, 관료주의가 적어 신속합니다. 셋째는 그들은 기술을 나눕니다. 미국은 블랙박스로 주지만 한국은 함께 만들자고 합니다. CIA 국장 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무기 개발에서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무슨 무기를?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 AI 기반 드론 수험,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드론 분야는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합참의장 밀리 장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카카, 방금 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가 패트리어트 추가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의 천궁2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젠장? 대통령이 처음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밀리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기술 이전까지.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까지 시킨답니다.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카카, 이대로 가면 곧 미국은 무기 수출 1위 자리를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스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개발하고 함께 판매하는 거죠. 번스가 반대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이 유출됩니다. 이미 유출될 건 다 됐어요. 밀리 장군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자 기술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게 있을 정도죠.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한미 방산 기술 동맹입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시장도 분할하자는 거죠. 미국은 미주와 유럽, 한국은 아시아와 중동. 흥미롭네요.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번스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미 컸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고 함께 가든지, 부정하고 경쟁자가 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카카, 로키드 마틴 CEO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로키드 마틴 CEO 제임스 타이클렛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카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KF-21이 수출 시장에 나오면 우리 F-16 라인은 끝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타이클렛은 계속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우리 부품 공급망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F-35 생산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한국산 부품이 40%입니다. 특히 핵심 전자장비는 대체 불가능해요. 삼성이나 LG가 없으면 우리 무기는 반쪽짜리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군요. 70년입니다. 카카. 제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그동안 한국은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고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이자 파트너가 됐습니다. 밀리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 영상 보셨습니까? 한국군의 드론 운용 능력에 우리 장병들이 감탄했습니다. 배워야 한다고들 하더군요. 번스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정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과의 사이버전으로 단련됐으니까요. 대통령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앤더슨, 한국 측과 협의를 시작하세요. 어떤 내용으로요? 포괄적 방산 기술 동맹. 그리고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새롭게 접근합시다. 일방적 주둔이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주둔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타이클렛 CEO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씨, 고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어요. 일부 분야에서는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자세로 갈 것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는 자가 아닌 배우려는 자로서, 더 이상 베푸는 자가 아닌 함께하는 자로서. 천무와 하이마스, 한쪽이 다른 쪽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무기를 만들어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닐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곧 특별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전 세계 수백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 국무부 대표 자격으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상훈 차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정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실 건가요? 직접 들어보시죠. 드디어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은 침착하게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벗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견장이 숨죽였습니다. 최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당한 비용 분담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며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동맹을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떠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70년간 함께한 역사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자주국방 2030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독자 위성 감시망,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6개월 내 전략무기 확보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NPT를 준수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미군이 철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미군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관계에서입니다. 일방적 요구와 압박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국가의 모습입니다. 일본 NHK 기자의 차례였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일본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미국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일본과 협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 옆에서 정 차관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고마워할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소중한 동맹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대등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퇴장하자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전화기를 들고 본사에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도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앤더슨, 지금 무슨 일이야? 설리번 보좌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어. 당장 화상으로 연결해.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앤더슨, 정확히 무슨 일인가? 한국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각하. 공정한 관계 아니면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진심일까? 번스 국장이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가 단언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밀리 장군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한국군이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연습이 아닌 자주방이라는 이름으로. 뭐가 다른가?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미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그것도 실탄 사격과 함께. 이건 시위입니다.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오스틴 장관이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 한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포위하는 건 아니지만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젠장. 대통령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군.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존중과 공정함.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체면이. 번스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체면이 뭡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을 잃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중국에게 아시아를 넘기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카, 방금 일본 총리가 전화했습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깨지면 일본도 제거하겠답니다. 호주 총리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그가 저를 봤습니다. 앤더슨, 당신이 옳았어. 우리가 변해야 할 때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성명을 준비하세요.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 차관을 만났습니다. 잘 됐네요. 정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미국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70년이면 모든 게 변하는데 우리만 그대로였으니.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우리는 미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죠. 하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형 동생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50분간의 대화 끝에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분담.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떠날 테면 떠나라는 말은 결국 함께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단지 조건이 바뀐 것뿐. 이제 진짜 동맹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미 신동맹 협정 서명식이 곧 시작됩니다. 청와대 영빈관.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마라톤 협상. 밤을 새우며 만든 새로운 동맹의 틀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앤더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장관이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매년 협의, GDP 연동이나 일방적 인상 요구는 없습니다. 둘째, 전시작전 통제권은 2년 내 한국군에 전환, 단, 연합지휘 체계는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습니다. 셋째, 한미 방산 기술 동맹 창설, 차세대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수출 시장도 협력합니다. 넷째,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한반도 방어로 한정, 다른 지역 작전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다섯째, 정보 공유의 쌍방향 확대, 한국의 정보 자산도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 후 말했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미 국무장관도 화답했습니다. 70년간 함께했고 앞으로 100년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성숙한 관계로. 서명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이 양보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국가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한국은 정말 핵무장을 포기하나요? 일본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NPT를 준수합니다. 단,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입니다. 오늘 그 기반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상훈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 차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미동맹이 이렇게 강화될 줄 몰랐다고. 자기들의 계산이 틀렸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갈라설 거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진짜 동맹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때 밀리 장군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방금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군과 첫 번째 대등 연합훈련을 다음 달에 시작한대.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를 맡고. 역사적이네요. 정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밀리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젊은 장교들이 한국군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야. 특히 드론 운용과 사이버전 분야.
저녁이 되자 양국 정상이 함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함께 세계를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만찬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과거의 긴장은 사라지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저는 이 도시를 얕잡아 봤습니다.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 불빛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때 더 밝게 빛날 거라는 걸.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브래들리, 뉴스 봤어. 네가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드디어 진짜 전우가 됐구나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만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직원 하나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배지였습니다. 한미 국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아래에는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서는 동맹, 스탠딩 투게더. 이제 우리는 진짜 동맹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뀌었다. 한미동맹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다. 함께 서는 동맹이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라고. 7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밖에서는 축하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호텔방.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워싱턴으로 보낼 최종 보고서, 다른 하나는 사직서였습니다. 2주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더슨 차관보였습니다. 앤더슨, 축하해. 대통령께서 매우 만족하셨어. 내 덕분에 동맹을 지켰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핸더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엔 양보했지만 결국 우리가 위에 있어야 해. 넌 한국을 가장 잘 아니까. 약점을 파악해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클릭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배지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전 참전 기념 배지. 저는 배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과 함께. 그 순간 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재현. 저는 진실을 썼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잠재력, 미국이 얻는 실질적 이익,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필요성. 마지막 문단을 쓸 때 떠오른 건 청와대 회담에서 만난 젊은 한국 외교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형님으로 모시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됐어요. 형제로 지내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사직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진정한 이익은 동맹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상훈 차관이었습니다. 앤더슨 씨, 안 주무세요?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정부에서 한미관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앤더슨 씨 같은 분이요. 진실을 아는 분. 하지만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정 차관이 웃었습니다. 양쪽을 다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다리를 놓을 수 있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정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어제 미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 공동방산 프로젝트 책임자를 찾는다고. 앤더슨 씨를 추천하고 싶다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던가요? 아침 7시,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남산 공원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이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기 때문이다. 공원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 천만이 사는 이곳이 불과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씨? 뒤돌아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만난 한국군 대령이었습니다. 우연이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여기 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죠?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킨 도시입니다. 함께요? 네. 한국전쟁 때도 그 이후도 늘 함께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 남을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 이 땅에서 배운 것을 저도 이제야 배웠으니까요. 함께 서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서울의 새벽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진실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래들리 앤더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 정부 관리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과정, 그리고 결국 진실을 선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와 함께 서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한국을 70년 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특히 해외 동포와 외국인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서는 나라입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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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